라스콜리니코프는 이미 방 안에 들어서고 있었다. 그는 웃음을 참으려고 무진 애를 쓰며 들어갔다. 뒤이어 라주미힌이 작약꽃처럼 새빨개져서 부끄러운 듯이 어슬렁어슬렁 어색하게 들어갔다. 실례합니다. 라스콜리니코프입니다. 당신을 사귈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더욱이 당신들도 매우 유쾌한 듯이 들어오시는군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저 사람은 인사하기도 싫은가 보군요. 라주미힌을 턱으로 가리켰다.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로미오를 닮았다고 말했을 뿐인데 저렇게 화를 내다니. 자, 이제 그만하세. 자네들은 모두 바보야. 그보다도 우선 용건부터 말하지. 이 사람은 내 친구 로지온 로마노비치 라스콜리니코프야. 자네한테 좀 볼 일이 있어서 찾아왔네. 아니, 자메토프, 자네는 어떻게 또 여기 왔나? 자메토프는 조금 당황한 듯 했으나 곧 침착해졌다. 포르피리는 손님이 자기에게 볼 일이 있다는 말을 듣자 곧 그를 소파에 앉히고 자기도 한쪽 끝에 앉아서 그의 용건이 무엇인가 하고 상대방의 얼굴을 주시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간단하고 요령 있는 말로 스스로 만족할 만큼 명확하게 자기의 용건을 말했다. 그 문제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극히 사무적인 말투로 포르피리는 대답했다. 난 지금... 라스콜리니코프는 될 수 있는 대로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서 그만한 푼돈조차 만들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물건이 내 것이라는 것과 돈이 되었을 때 찾겠다는 것만을 신고하고 싶습니다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신다면 나한테 직접 서면을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이러이러한 사건을 들고 이러이러한 물건이 내 것임을 신고함과 동시에 여차여차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그것은 보통 용지로도 되는 것입니까? 다시금 호주머니 사정을 걱정하며 라스콜리니코프는 급히 말을 막았다. 그래요. 아무 종이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니 갑자기 포르피리는 상대방을 향해 눈을 가늘게 뜨며 윙크라도 해보일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물론 라스콜리니코프에게만 그렇게 느껴졌는지도 모른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왜 그런지 포르피리가 자기에게 윙크를 한 것이 틀림없다고 하느님께 맹세할 수 있었다. 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용서하십시오. 이런 쓸데없는 일로 수고를 끼쳐드려서. 내 물건이라야 불과 6루블 정도밖엔 되지 않는 것입니다만 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물건들이지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무척 놀랐었지요. 그래서 자네는 내가 어제 조시모프에게 포르피리가 저당 잡힌 사람들을 조사한다고 말했을 때 그렇게 놀랐었군 그래? 이젠 이해가 간다는 듯이 라주미힌이 한마디 거들었다. 이 말은 더 견딜 수가 없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참다 못해 분노에 불타는 눈을 번뜩였으나 곧 제정신이 들었다. 자네는 또 나를 놀릴 작정인가? 그는 장난스럽게 분노를 가장하면서 라주미힌을 돌아보았다. 그야 물론 자네 생각에는 내가 그런 하잘것없는 물건 때문에 지나치게 마음을 쓰고 있는 것 같이 보일지도 몰라. 하지만 이미 자네에게도 말했듯이 그 서푼의 값어치도 없는 은시계는 아버지의 유일한 유물이야. 나를 비웃겠다면 얼마든지 비웃게. 그러나 이번에 어머니가 오셨으니까 만일 어머니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시계가 없어졌다는 걸 알면 얼마나 낙심하게 될지 몰라. 여자들이니까. 이쯤이면 효과가 있었을까? 자연스럽게 들렸을까? 지나치게 과장한 건 아닐까? 하고 라스콜리니코프는 생각했다. 어머니가 오셨다고요? 네. 언제 오셨는데요? 어제 저녁입니다.
포르피리는 무엇을 생각하는지 잠시 입을 다물고 있었다. 당신의 물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손실될 염려는 없습니다. 나는 벌써부터 당신이 오시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태연하게 담뱃재로 양탄자를 마구 더럽히고 있는 라주미인에게 얼른 잿더리를 내밀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움찔했다. 그러나 포르피리는 여전히 라주미힌의 담배에만 정신을 쏟고 있을 뿐 그를 보지도 않았다. 아니, 기다렸다고? 그럼 자네는 알고 있었단 말인가? 이 친구가 거기다 저당 잡혔다는 걸? 라주미힌이 그렇게 물었다. 포르피리는 라스콜리니코프 쪽으로 똑바로 돌아앉았다. 당신의 그 물건들, 시계도 반지도 종이에 쌓인 채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종이 위에다 당신의 이름을 연필로 써놓았더군요. 또 그 물건을 잡은 날짜까지도. 정확하시군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려고 애쓰며 매우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저당 잡힌 사람들도 꽤 많았을 텐데 그것을 전부 기억하기란 어려운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한 사람 한 사람 정확히 기억하고 있을 뿐더러 게다가 어리석어, 힘이 없어. 무엇 때문에 나는 이런 소리를 덧붙여 짓거리는 걸까? 저당 잡힌 사람들을 이젠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오지 않은 사람은 당신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포르피리가 대답했다. 난 몸이 좀 불편해서. 그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무슨 일로 매우 고민하고 있다는 말도 들었지요. 지금도 안색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젠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갑자기 거칠고 도끼 어린 말투로 잘라 말했다. 분노가 끓어올랐다. 그는 그것을 억제할 능력이 없었다. 성을 냈다가는 자신도 모르게 짓거리고 만다. 이런 생각이 다시 머리를 스쳤다. 그런데 이 자들은 무엇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걸까? 조금 불편했다고? 라주미힌이 말꼬리를 잡았다. 거짓말하는군. 어제까지만 해도 거의 인사불성으로 헛소리만 하고 왜 밖에 나갔지? 무엇 때문에? 굳이 몰래 나갈 것까지는 없잖았나. 도대체 그때 자네한테 온전한 이성이 있었나 말이야. 이제는 그다지 위험스럽지 않으니까 나는 기탄 없이 자네한테 말하네. 어제는 녀석들이 귀찮아서 정말이지 난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나는 저 친구들의 눈에서 벗어나려고 다른 새방을 찾아 녀석들한테서 도망쳐 나왔죠. 녀석들에게 다시는 잡히지 않으려고 상당한 액수의 돈을 가지고 나갔었죠. 그렇군. 저 자묘토프 씨는 그 돈을 보았죠. 자묘토프 씨, 어제 내가 정신이 있었나 없었나 이 논쟁을 좀 해결해 주시오. 이 순간 그는 자묘토프의 목이라도 조르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의 눈초리와 침묵이 몹시 마음에 거슬렸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엔 당신의 말투는 지극히 이성적이어서 오히려 교활할 정도였어요. 다만 지나치게 초조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하고 자묘토프가 말했다. 오늘 니코친 포미치 서장한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어젯밤 꽤 늦은 시각에 말발굽에 치여 죽은 어떤 관리네 집에서 그가 당신을 만났더군요. 글쎄, 그 관리의 일만 해도 그렇다니까. 라주미힌이 말끝을 가로챘다. 자네가 그 관리네 집에서 베풀었다는 짓도 도대체가 제정신이었나? 없는 돈을 몽땅 장례 비용으로 과부한테 주어버리다니. 꼭 도와주고 싶으면 15불이나 20루블이면 족하지 않나. 적어도 3루블 정도는 남겨놓아야지. 25루블을 깡그리 털어주다니 그게 될 말인가? 자넨 내가 어디 땅속에 파묻힌 보물이라도 발견했다는 걸 아직 모르고 있는 모양인데 어제도 그렇게 마구 돈을 뿌렸으니까.
저 자묘토프 씨는 내가 보물을 발견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야. 아니, 이거 용서하십시오. 그는 입술을 떨면서 포르피리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로 반시간이나 지체해서 아마도 실증이 나셨을 테지요? 원 당치도 않은 말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흥미를 주고 있어요. 보고 있는 것 모두가 그럴 수 없이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실은 당신이 와주신 것을 나는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차라도 좀 내놔. 목이 타서 죽겠군. 라주미힌이 말했다. 아, 정말 좋은 생각이야. 여러분도 함께 합시다. 빨리 다녀오게. 포르피리는 차를 부탁하러 나갔다. 온갖 상념이 선풍처럼 라스콜리니코프의 머릿속에서 회오리 치고 지나갔다. 그는 몹시 초조해졌다. 문제는 놈들이 내 앞에서 숨기려고도 하지 않을 뿐더러 그것을 사양하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만약 나의 일을 전혀 모르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서장과 내 이야기를 한단 말인가? 그러니까 놈들은 사냥개처럼 내 뒤를 쫓아다닐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숨기려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젠 아주 앞에 놓고 침을 뱉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 나는 분노에 몸을 떨었다. 할퀴려거든 얼른 할켜라. 고양이가 쥐를 앞에 놓고 놀리듯 희롱하려 들지 말고. 나도 이제는 잠자코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진 않을지도 모른다. 벌떡 일어나서 너희들의 상판에다 진상을 낱낱이 토해버릴 수도 있단 말이다. 그때야말로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경멸하고 있는가를 알게 될 거다. 그는 간신히 호흡을 했다. 그러나 만약 이 생각이 모두 나 혼자만의 상상이라면? 만약 그렇듯이 신기루에 지나지 않고 모든 것이 나의 오해라면? 이러한 상념이 그의 머리로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포르피리 페트로비치가 곧 돌아왔다. 그는 왠지 흥겨운 기분이 된 것 같았다. 나는 말일세, 어제 자네 집 연회 이후 어쩐지 머리가 좀, 게다가 웬일인지 온몸에 맥이 탁 풀린 것 같아. 그는 웃으면서 라주미힌에게 전혀 다른 투로 말했다. 그래, 어땠었나? 재미는 있었나? 그래, 누가 이겼나? 아니, 아무도 이긴 사람은 없어. 영원 무궁한 문제를 둘러싸고 허공을 날아다닌 격이니까. 로자, 어제 우리들이 무슨 토론을 했는지 아나? 범죄의 유무라는 것일세. 나중에는 굉장한 엉터리 이론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뭐 특별할 건 없지 않나. 평범한 사회 문제니까. 라스콜리니코프가 침착하지 못한 투로 대꾸했다. 문제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던 것이 아니잖나. 포르피리가 지적했다. 형태야 다소 다를 수도 있지. 그건 옳은 일이야. 라주미히는 늘 하는 버릇대로 성급하게 열을 올리며 곧 이렇게 동의했다. 알겠나, 로자. 들어보고 의견을 말해주지. 어제 나는 그들을 상대해서 얼마나 난관을 겪었던지, 그래서 자네가 오기를 기다렸지. 처음에는 사회주의의 견지에서 시작되었어. 그 견지란 잘 알다시피 범죄는 사회제도에 준비되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라는 거야. 이외에는 어떠한 원인도 받아들이지 않지.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아. 또 엉터리를 늘어놓을 셈이군. 포르피리가 외쳤다. 그는 눈에 띌 만큼 활기를 띤 얼굴로 라주미힌을 바라보고는 한층 더 그를 부추기는 것이었다.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일세. 라주미힌은 후끈 달아서 말을 막았다. 엉터리가 아니야. 만약 사회가 정상적으로 조직이 되면 모든 법리는 동시에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그들은 역사라는 것도 싫어해. 그러므로 인생의 산 과정을 좋아하지 않고 산 영혼 같은 건 필요 없다는 거야. 이론만으로 자연성을 뛰어넘을 순 없어?
이론은 다만 세 가지 경험만을 예상할 뿐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무수히 있으니까. 그 무수한 경우를 다 무시해버리고 모든 것을 안락이라는 한 가지 문제에 귀착시키려 드니까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보다 손쉬운 방법은 없는 거야. 사람을 유혹하기에 족할 만큼 분명하지.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바로 이 지점이야. 인생의 온갖 비밀이라 해도 두 장의 인쇄지 속에 모두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또 터졌군 터졌어. 막 쏟아져 나온다니까. 포르피리는 웃었다. 자, 어떻습니까? 그는 라스콜리니코프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어젯밤에도 이랬답니다. 6사람이 모두 핏대를 세우고 더구나 그 전에 펀치술을 마셨으니까요. 되게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보게, 그건 틀려. 엉터리야. 환경이라는 것은 범죄상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 거야. 그걸 내가 증명하지. 그럼 내 한 가지 질문해보겠네. 40살이 넘은 남자가 10살짜리 소녀를 능욕했다면 이것도 환경 탓인가? 엄밀히 따지자면 역시 환경의 지배라고도 할 수 있지. 포르피리는 매우 엄숙하게 말했다. 소녀에 대한 그런 종류의 범죄는 얼마든지 환경으로 설명할 수가 있잖아. 그럼 좋아. 라주미히는 몹시 흥분했다. 자네 따위와는 논의할 가치도 없어. 저건 모두가 일부러 그러는 거야. 로자, 자넨 아직 이 친구를 잘 모를 거야. 어제도 이 녀석은 여러 사람을 우롱하고 싶어서 그들 편을 들었어. 정말로 당신은 시치미 떼기로 유명합니까? 라스콜리니코프가 물었다. 기다리십시오. 이제 당신도 한번 골려줄 테니.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범죄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여자라든가 그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아니 지금까지 늘 흥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당신이 쓴 간단한 논문 말입니다. 범죄에 대하여라든가 약 2개월 전에 정기신문에서 매우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내 논문을요? 사실 약 반년 전에 대학을 그만둘 때 어느 책에 관해서 논문을 하나 썼었지요. 하지만 내가 기고한 신문사는 주간 신문사였는데요. 네, 그 주간 신문이 폐간되면서 정기 신문과 통합했죠. 그래서 당신의 논문도 2개월 전에 정기 신문에 실렸던 겁니다. 전혀 모르셨나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전혀 뜻밖이었다. 장하다 로자. 나도 역시 몰랐었지. 라주미힌이 외쳤다. 그런데 그것이 나라는 것을 어떻게 아셨지요? 나는 이름의 첫 글자밖엔 서명하지 않았는데요. 2, 3일 전에 우연히 편집자 편에 들었습니다. 친분이 있는 사이거든요. 매우 흥미를 가지고 읽었어요. 나는 범죄 수행의 전 과정에 있어서의 범죄자의 심리 상태를 검토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범죄 수행의 행위는 항상 질병을 수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로 독창적인 의견이에요. 그러나 내가 흥미를 느낀 것은 당신의 논문의 이 부분이 아니고 끝머리에 가서 잠깐 비쳤던 당신의 감상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다만 암시적으로 쓰여 있을 뿐이어서 명백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온갖 불법이나 범죄를 행할 수 있는 사람, 아니 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거기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를 가진 어떤 종류의 인간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는 법률 따위는 없는 것과 같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암시입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이 고의적으로 과장한 자기 사상에 대해 빙글에 미소를 흘렸다. 아니 뭐라고? 범죄에 대한 권리라고? 그럼 환경에 침식당했기 때문이 아니군. 무언가 겁에 질린 듯한 표정으로 라주미힌이 물었다. 아니 이분의 논문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범인과 비범인으로 분류된다는 점이야. 범인은 항상 복종을 일삼고
법을 범할 권리 같은 걸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범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비범인은 특히 비범인이라는 이유로 해서 모든 범죄를 행하고 어떠한 법률도 범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아마 그랬죠? 내가 왜곡하지 않았다면? 어째서 그렇게 될 수가 있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라주미히는 알 수 없다는 듯이 이렇게 중얼거렸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또 빙긋이 웃었다. 그는 자기를 어디로 끌어내려 하는가를, 상대방의 진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얼른 알아차렸다. 그는 자기의 논문을 상기하고 드디어 도전에 응하기로 결심했다. 내가 쓴 것은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당신은 거의 정확하게 그 내용을 말해주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서로 어긋나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나는 결코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비범한 사람은 온갖 불법을 반드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다만 다음과 같은 것을 암시했을 뿐입니다. 즉, 비범인은 어떤 장애를 넘어서는 것을 자기 양심에 따라 스스로 허락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그것이 공적인 권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자기의 사상, 때로는 온 인류를 위한 구세적 의의를 지니는 사상의 실행이 그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하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만약 케플러나 뉴턴의 발견이 어떤 사정의 조화에 의해서 한 사람이나 10사람이나 100사람 혹은 그 이상의 방해자가 생명을 희생하지 않으면 도저히 세상에 알릴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 뉴턴은 자기의 발견을 온 인류에 보급하기 위해 그 10사람이나 100사람의 인간을 제거할 권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뉴턴이 아무나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거나 날마다 시장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하는 그런 권리를 가졌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 인류적인 입법자나 건설자인 태고의 영웅들을 비롯하여 리카르가스, 솔로몬, 마호메트, 나폴레옹들은 종래의 사회에 신성시 되어온 조상 때부터 전해 내려온 낡은 법령을 파기하고 새로운 법률을 발표했는데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범죄자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물론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오직 피가 있을 뿐이라는 경우에 직면하게 되면 유혈의 참변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이들 인류의 은혜자, 건설자의 대부분이 특히 무서운 유혈자였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은 누구든지 위인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범속의 궤도를 벗어난 사람은 무언가 좀 새로운 것을 말하는 재주가 있을 뿐이라 하더라도 그 천성에 의해서 반드시 범죄자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물론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나의 결론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범속의 궤도를 벗어날 수 없죠.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범속의 궤도에 남아있기는 역시 본래의 천성 때문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내 생각으로 그대로 남아있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요컨대 지금까지의 나의 이론에는 보시다시피 특별히 새로운 점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은 벌써 몇천 번이나 쓰여지고 읽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범인, 비범인의 분류에 대해서는 그것이 조금 모호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내가 정확한 숫자에 근거를 두고 주장한 것은 아니니까요. 나는 다만 근본 사상을 믿을 뿐입니다. 근본 사상이란 이런 겁니다. 사람은 자연의 법칙에 의하여 대략 두 범주로 나뉘어진다. 즉, 자기와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것 이외엔 아무런 능력도 없는, 말하자면 단순한 소재에 지나지 않는 저급한 족속과 또 하나 참된 인간들입니다. 그것을 세별한다면 물론 한이 없을 것입니다만 이 두 개의 범주를 구별하는 특질은 어느 정도 명백한 것입니다. 그럼 당신은 하느님을 믿고 있습니까? 실없는 질문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믿고 있습니다. 그럼 나사로의 부활도 믿습니까? 물론이죠. 왜 그런 걸 묻죠? 그저 좀 호기심에서 물어본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물어도 괜찮겠죠?
평범한 인간과 비범한 인간은 어떻게 구분하는 거요? 태어날 때부터 무슨 표시가 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평범한 인간이 비범한 인간의 범주에 속한다는 망상에 빠져 당신 표현대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기 시작한다면 그땐 어떻게 되는 거요? 정말 놀랍군요. 그렇게 날카로운 지적을 하시니. 사실 평범한 인간이 파괴자인 양 생각하고 함부로 새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크게 염려할 게 없습니다. 그들은 결코 오래가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사람을 죽여도 좋다는 그 비범한 인간의 범위는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한 인간이 많아도 곤란하지 않겠소? 그 문제는 다소 나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만 또 한 가지 곤란한 일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타인을 죽일 권리를 가진 족속, 즉 비범한 사람은 많이 있습니까? 물론 나는 그 앞에 꿇어 엎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면 정말 기분 나쁜 일이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것도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체로 새로운 사상을 가진 사람은, 아니 그뿐 아니라 새로운 말을 겨우 할 수 있는 사람도 극히 소수밖엔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넓은 정신을 가진 사람은 10,000명에 한 사람 정도밖에 태어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역시 같은 어조로 라스콜리니코프는 계속했다. 대체 자네들은 농담을 하고 있는 건가? 마침내 라주미힌이 소리쳤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묵묵히 그를 향해 핏기 없는 서글픈 얼굴을 들었으나 대답은 하지 않았다. 여보게, 그건 물론 자네가 말하는 대로지만 별로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야. 우리들이 몇백 번이나 읽거나 들은 것과 아주 비슷한 이야기니까. 그러나 그 중에는 참으로 자네 자신의 독창적인, 무서운 일이지만 자네가 양심에 비추어 피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야. 거기에는 다분히 공상적인 데가 없지 않아. 따라서 이 점에 자네 논문의 근본 사상이 들어있다고 해야겠지. 그러나 양심에 비추어 피를 허용한다는 것은 내 생각으론 피를 흘려도 상관없다는 공적인 법률상의 허가보다도 더 무서운 일이야. 사실 그래, 그것이 더 무서워. 포르피리가 말을 받았다. 이는 자네가 뭔가 잘못 생각했을 거야. 내가 논문을 읽어봐야지. 자네가 그런 걸 생각할 리가 없는데. 내가 한번 읽어봐야지. 논문에는 그런 이야기는 조금도 없어. 다만 암시가 있을 뿐이야. 하고 라스콜리니코프는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신이 범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꾸 귀찮게 따져서 미안합니다. 사실은 아까 그 범주의 혼동이라는 오해의 경우는 충분히 납득이 갈 만큼 설명해 주셨지만 그러나 아직 여러 가지 사실상의 경우가 마음에 걸립니다. 가령 어느 한 사나이가 또는 청년이 자기를 리카르가스라든가 마호메트인 양 하여 자 해치우자 해서 당장의 모든 장애를 제거하려 든다면 어떨까요? 한쪽 구석에서 갑자기 자묘토프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라스콜리니코프는 그쪽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 문제는 나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사실 이러한 경우가 있기는 있을 겁니다. 어리석은 놈이나 허영심이 많은 놈은 흔히 그러한 유혹에 잘 걸려듭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그렇겠지요. 그러면 대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 것도 없죠. 그건 내 책임이 아니니까요. 그것은 현재도 그렇고 장래에도 늘 그렇습니다. 지금 저 친구도 방금 나더러 피를 허용한다는 말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어쨌다는 겁니까? 인간 사회는 유형이나 감옥이나 예심판사, 징역 등으로 충분히 보증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걱정할 것이 있습니까? 빨리 그 도둑을 잡아내면 되겠지요. 그래서 잡아낸다면?
그거야 당사자의 자업자득이죠. 아무튼 논리적입니다. 그러면 그자의 양심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건 당신이 개의할 문제가 아니죠. 아니, 그저 인도적인 감정에서 묻는 겁니다.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면 징역이 아니라도 자기의 과오 이상으로 스스로 고민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자에 대한 벌이니까요. 그렇다면 천재적인 인간은 참으로, 즉 살인의 권리가 주어진 인간은 자기가 흘린 피에 대해서도 전혀 고민해서는 안 되나? 어째서 이 경우에 안 된다는 말을 쓰는 거야? 거기에는 허가도 금지도 있을 수 없어. 만약 희생을 가엾게 여긴다면 멋대로 괴로워하라지. 도대체 고민과 고통은 크나큰 자각과 깊은 심정의 소유자에게 있어 항상 필연적인 것이야. 그는 갑자기 이 대화와는 어울리지 않는 어조로 이렇게 덧붙였다. 그는 우울한 표정으로 주위를 돌아보고 미소를 지으며 모자를 들었다. 그는 아까 들어올 때에 비해 너무나 침착해 있었다. 모두들 일어섰다. 잠깐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습니다. 실은 한 가지 생각난 게 있어서 그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주 잊어버리기 전에. 포르피리가 다시 입을 열었다. 좋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그 논문을 썼을 때 설마 그런 일은 없겠지만 당신 자신을 조금이라도 비범인이요, 새로운 말을 하는 인간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셨는지요? 즉,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런 뜻에서 말입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경멸적인 투로 대답했다. 라주미히는 몸에 바늘이라도 찔린 듯이 움찔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도 그런 일을 단행하지 않을까요? 말하자면 생활상의 실패, 궁핍, 아니면 전 인류에 대한 공헌을 위해서라든가 그러한 이유로 가령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을 한다든가. 이렇게 말하고 그는 갑자기 왼쪽 눈으로 윙크라도 하듯이 깜빡거렸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당신한텐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도전하는 듯한 시선으로 대답했다. 지난주에 알료나 이바노브나를 도끼로 죽인 그 사건도 정말 어떤 미래의 나폴레옹 같은 생각을 가진 그런 자의 소행이 아닐까요? 난데없이 한쪽 구석에서 자묘토프가 불쑥 말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말없이 포르피리를 응시하고 있었다. 라주미히는 눈살을 찌푸리고 침울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몸을 돌려 나가려고 했다. 벌써 가시게요? 사귀게 되어 기쁩니다. 의뢰하신 건에 대해서는 염려 마십시오. 당신은 정식으로 나를 취조하고 싶은 거요? 라스콜리니코프는 날카롭게 물었다. 아니, 무슨 말씀을. 당신은 오해하고 계시는지 모르겠군요. 하기는 저당 잡힌 사람들과는 거의 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중에는 증언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당신도 최후의 한 사람으로서 마침 잘 되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무엇인가 기쁜 듯이 외쳤다. 마침 생각이 나는군요. 그 니콜라이 청년도 아무 혐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득이 미치카도 조사하게 되었죠. 마지막 대화는 현관에서 나누어졌다. 포르피리는 지극히 상냥하게 그들을 문간까지 배웅했다. 두 사람은 침울한 얼굴을 한 채 한 길로 나와 몇 걸음 걷는 동안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